월요일 진짜 전략 이 시간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2주째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반등 속도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네. 이 성장주에 대한 유입됐던 매수세가 지금 나스닥이 2주 동안 10% 급등했다는 부분 굉장히 속도까지 가팔랐던 게 놀라웠는데 네. 이 전반적인 흐름과 전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2주 전에 큰 폭의 상승을 이어서 지난주에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우존스가 0.32%, S&P 500이 1.8%, 나스닥이 2%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약 2달간 미국의 S&P 500이 14.6% 정도 하락한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10.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폭의 61%를 반등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반등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나스닥의 흐름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144.5% 상승을 하고 지난 약 한 3.5개월 동안에 작년 11월부터 해서 조정이 22.6% 있었습니다만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13.2%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하락폭의 약 45.5%를 2주 만에 반등을 한 거니까 역시나 증시의 반등이 좀 빠르고 상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과거의 테이퍼링과 또 금리 인상 이전에는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S&P 500 기준으로서 10에서 20% 조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 종료,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실적 장세 구간이 제법 길게 나오고 그게 한 50에서 70%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 연준의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아닌 미 연준의 금리가 2.5%나 3% 수준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은 대세 하락장이 아마도 시작될 수 있다.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나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나스닥이 빠르게 올라왔지만 또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빠르게 올라왔다는 부분이죠. 네. 자, 먼저 말씀 나눠보기 전에 CME 영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year Treasury note futures opened this session moderately lower, with yields edging ever so slightly higher. Overnight data, MOF from Japan, net sellers of global bonds, but unchanged over the 6-week average. More importantly, Japan Tokyo's CPI for March beat expectations. Some are saying that led the 10-year JGB bond to hit a 6-year high in yield. And in sympathy, we saw the 10-year German Bund hit a 6.25-year high. That said, the curve continued to flatten, and the market continues to look at headlines with regards to geopolitics, energy, and also the China pandemic. Now, go into mid-morning session, futures really did plunge. At one point, we saw yields at a 2.75-year high, despite really poor data. We had February pending home sales down 4 million month over month. They were expecting an increase of 1 million. University of Michigan, downward revisions now sitting at a 10.5-year low. That was somewhat, or perhaps a lot, offset by Treasury Secretary Yellen, who said that the economy is resilient. Also, Bank of America thinking that a contrarian indicator is out there, and this is a good buy signal for the economy and the equity market. And most importantly, Citigroup, who said that we're going to see 4 consecutive half-point hikes by the Federal Reserve. So that said, the city was cited as saying we're going to see the effective Fed fund futures rate between 3.5 and 3.75. 네, 금리 인상 관련해서 영상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확인해보셨다시피 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달 만에 38%나 급등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도 시장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2년 동안에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가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차트상에 지금 2.5%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거의 추세선의 이제 꼭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는 아마도 향후 몇 년간 3% 이상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2.5%에서 3% 정도까지의 장기 금리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지금 현재 미국 국채의 이 정부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요. 과거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고점이었던 120%를 훨씬 뚫고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숫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은 그만큼 재정에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도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때 그 시대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10년간 금리를 보시면은 뭐 거의 2에서 2.75% 사이에서 계속 있었죠. 이때 또 정부 부채 비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 정부 부채 비율이 유럽이나 또 중국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명목 GDP 성장률이 높아야 되고요. 부채 증가율은 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어떤 정책을 펼 거냐면 국채 금리를 약 한 2.5에서 3% 정도 수준, 10년 국채 금리를 또한 미 연준의 금리도 비슷하게 2에서 3% 정도 수준에서 유지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 그런 추세가 앞으로 3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로 어떤 대폭락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금리와 안정적인 성장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간은 굉장히 괜찮은 증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경제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쓴다면 아마도 또 거품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식을 던지지 않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트렌드가 확실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지금 계속해서 이 주식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리가 3%까지 올라도 펀더멘털이 튼튼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향후 증시의 상승 여력도는 얼마나 좀 집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증시가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어야지 글로벌 그렇죠. 증시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금리가 3%까지 올라갔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 3%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미국 증시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본다면 이 지수 정도까지는 도달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S&P 500으로 보시면은 2022년 말까지 12% 정도, 2023년 말까지 33%,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 25%, 2023년 말 한 54%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 같아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창출해내고 있는 두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에 대해서 뭐 저희는 괜찮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국채 금리가 3%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또 여기서 컨센서스가 지금 그만큼 뒷받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금리가 3% 이상 뭐 4%, 5%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또 컨센서스 이익이 크게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수의 상승 여력들이 지금보다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언제 될지에 대한 것도 조심스럽게 보면서 앞으로의 2년을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확인해 보셨던 표는 금리 3%였을 경우를 지금 반영했던 표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지금 1994년과도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금리를 빨리 올리더라도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 많은 건데 지금 이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요?
네, 94년에는 가능했었거든요. 네. 1년 만에 3%포인트를 올렸는데 3%에서 6%까지나 올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IT 업종이라든지 성장주들이 굉장히 잘 갔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유럽이나 중국이 얼마나 부양책을 쓸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재정 적자 폭을 보시면 좀 너무 커요. 숫자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마이너스 14.9% GDP 대비해서 그리고 작년이 마이너스 16.7%나 돼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적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적인 부양책을 쓴다기보다는 오히려 유럽이나 중국 쪽이 더 중요합니다. 네. 중국의 숫자를 유럽 쪽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숫자가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0% 수준까지 늘려도 미국보다는 낮죠.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공동체 발행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독일 정부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금 현재 정부 부채 비율이 겨우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훨씬 크게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나올 텐데 아마도 뭐 미국의 LNG 수입 의존도를 좀 높이는 방향 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리고 방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중국일 것 같아요. 중국의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을 보시면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몸을 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아마도 좀 적극적인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정 적자 수준이 GDP의 겨우 마이너스 3.7%밖에 안 되죠. 아까 보시면 미국은 마이너스 16.7 뭐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면서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를 타파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 GDP의 약 5% 정도의 재정 적자를 추가적으로 쓴다면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계속적인 안정을 찾을 것이고 미국도 수혜를 잇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과 중국의 부양책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신흥국과 또 선진국의 포트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지 좀 합리적인 포트 비중이 될까요? 네. 자, 지금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현재 선진국을 투자해야 되냐, 신흥국을 투자해야 되냐, 뭐 다들 보시면은 워낙 러시아 사태도 막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미국 투자하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적용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국가별 아니면 지역별의 매력도를 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선진국의 상승 여력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서 한 13%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국가별로 보면 나스닥 100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독일 닥스, 미국의 러셀 2000 중소형주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 푸치, 유럽의 스톡스 50, 프랑스 칵스 이렇게 지금 대부분 상승 여력이 17%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여전히 한 글로벌의 70%를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을 한번 보시면은 대만 가권이라든지 중국 심천, 베트남 호치민 지수라든지 한국의 코스피, 중국 상해 지수 그리고 한국 코스닥 대부분 다 16%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신흥국 전체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 21%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 지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약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신흥국 비중을 30%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80%예요. 그러니까 네. 70% 가져가는 것은 비중을 조금 덜 가져가는 거고 신흥국은 20%인데 30% 가져가는 것은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이 포트 비중으로는 70%지만 시총 비중으로는 80%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는 업종별, 또 특히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종목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정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럼 성장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다 가치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네. 그렇지만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4년을 기억하시면 금리를 3%포인트나 올렸지만 IT의 상승은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게 무조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가치주로 다 투자를 하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2.5에서 3% 정도 수준에 유지가 되고 대표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계속 이익 증가율로서 나타난다면 지금 글로벌 70% 정도는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은요. 반도체 IT 관련된 쪽 한 30%, 신재생 에너지 20%, 전기차 10%, 바이오 헬스케어 10% 이렇게 다 더하면 70%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가치주 안에는 아무래도 석유, 원자재 10%, 산업재 5% 정도, 소비재 5에서 10%, 금융주 5에서 10%, 그래서 전체 30%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업종별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 모델로 돌려봤어요. 네. 그 돌려보면 이게 목표치는 아닙니다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 나와 있듯이 태양광,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5G, 로봇 AI, ESG, 원자력, 인터넷, 중소형 성장주 보시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쪽이 거의 대부분 성장주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성장주를 다 버리고 다 원자재나 뭐 이런 쪽으로만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70, 가치주 30의 전략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 70 안에서도 그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였는데요. 사실 미국과 유럽이 또 새로운 데이터 정책을 공유한다든지 새로운 정책 변수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반도체 투자 전략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주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기술주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새로운 데이터 공유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인터넷, IoT 관련된 기업들, 또 AI, 뭐 5G, 뭐 클라우드 산업 이런 쪽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대형주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쭉 있어요. 반도체가 가장 높게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퀄컴이라든지 AMD는 반도체 관련 주식이죠. 그만큼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의 상승 여력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 중에서 보시면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 보시면 엔비디아도 반도체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IT 산업에서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IT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라든지 IT 업종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이외에 애플이라든지 뭐 세일즈포스, 메타 플랫폼, 아마존닷컴, 줌비디오, 인텔 등등도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집중해야 되는 쪽은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 중에서 알파벳,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외에 반도체 업종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진짜 전략 이 시간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